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일명 금수저라고 부르는 여자예요.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몇백억대 부자였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것도 대학에 가서가 처음이었죠. 학창시절 내내 운전기사 아저씨가 학교에 데려다 주셨는데 대학교에 가니 스케줄이 딱 정해지질 않더라고요. 계속 기다리시게 하는 것도 죄송해서 처음으로 혼자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 선배가 말을 걸더라고요. 미애야, 집에 가? 네. 선배 혹시 택시 어디서 타는지 아세요? 택시? 학교 앞에서 버스 타면 금방일 텐데. 너 집이 어디야? 저 대치동이요. 강남구 대치동? 네. 선배는 저를 데리고 가더니 같이 노선도를 확인해 줬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갈 수 있겠어? 저는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선배, 사실 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저 그냥 택시 타는 곳만 알려주시면.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지금처럼 카카오 택시 같은 게 없었거든요. 혹시나 학교 안으로 들어온 택시가 없나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선배가 불쑥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친절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선배였다 보니 사실 저도 호감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선배와 함께 버스를 탄 뒤 지하철을 갈아타고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저희 집은 대치동에 있는 고급 빌라였는데 지하철역에선 좀 먼 편이었어요. 선배, 잠깐만요. 저는 급히 운전기사 아저씨께 전화를 걸어 선배를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선배는 기함하더라고요. 아니야, 나 괜찮아. 조금만 걸어가면 지하철역인데 뭘. 오늘만 타고 가세요. 저 때문에 시간도 너무 늦었고. 선배 집이 어디세요? 나는... 그즘 기사 아저씨가 도착하셨고 저는 선배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내일 또 봬요. 오늘 고맙다. 제가 더 고맙죠. 그날의 일을 계기로 선배와 저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캠퍼스 CC가 됐고 대학을 졸업할 즈음 제가 선배에게 먼저 프로포즈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미애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고아나 다름없고 집안 형편도 너무 차이가 나. 너희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야.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인생이고 내가 사랑하는 건 자기뿐이야. 잘 말씀드리면 엄마랑 아빠도 결국엔 응원해 주실 거야. 선배의 형편이 어렵다는 건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기사 아저씨께 선배를 좀 데려다 달라고 한 날 물어봤었거든요. 선배 집이 어디냐고. 기사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달동네에 살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고 안쓰럽고 그랬어요. 물론 부모님께 그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그의 말대로 저희 엄마는 선배를 보려고도 안 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라는 어른들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엄마, 그 사람 진짜 착하고 성실해.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랑 아빠한테도 진짜 잘할 거야. 물론 착하고 성실하다고 하니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보, 이런 일에 여지를 주면 어떡해요. 여지가 아니라 나는 남자가 성실하고 배짱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딸이 그렇게 좋다는데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다행히도 아빠는 선배의 사정을 듣고도 제 말을 믿어주시더라고요.
얼마 후 저는 선배를 부모님께 소개시켰습니다. 선배는 착하고 싹싹했고 엄마와 아빠도 그런 선배가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나 다름없다던데 그게 무슨 뜻인가? 아,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행방불명 상태세요. 뭐? 어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만 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때부터 행방불명 상태신데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선배가 모친에게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안 엄마는 안쓰럽다는 듯 그를 봤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혼자 지낸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요. 아무래도 혼자 지내다 보니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자격 없는 제가 미애를 사랑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면 미애랑 헤어질 생각입니다. 오빠!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땐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사랑해서 눈에 뵈는 게 없지만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고생시킬 만큼 뻔뻔한 놈은 못 돼.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말씀 따르자. 그게 맞아. 그날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도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건 어때? 난 어릴 때부터 혼자 지내서 그런지 모시고 살고 싶어. 저희 부모님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신혼 때만큼은 따로 살고 싶다고 했고 1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그 뒤에는 친정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았죠. 결혼 후에도 저희 남편,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까지 살뜰히 모시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자꾸 말없이 밖에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낮에는 웬 중년의 여자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난처해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사모님, 밖에서 자꾸 웬 여자가 문 좀 열라고 자기도 여기 식구라면서 소리를 쳐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죠? 혹시 미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맞구나. 어떻게 알긴. 우리 아들이 알려줬으니까 알지. 그 여자는 행방불명됐다던 남편의 엄마, 즉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한눈에 봐도 비싼 명품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어요. 일단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라면서 내 이름을 아는 여자분이 왔어. 혹시 어머니한테 연락 온 적 있어? 맞아.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왔었는데 며느리 이름이 궁금하다고 해서 알려드렸어. 주소도? 어디 사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알려드린 건데 미안해. 그렇게 찾아오실지 몰랐네. 일단 모시고 있을 테니까 일 끝나는 대로 집으로 와요. 자기야, 진짜 미안해. 최대한 빨리 갈게. 물론 생애 첫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계시던 저희 엄마도 그분을 반갑게 맞으셨어요. 결혼할 때도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제가 일이 바빴어요. 죄송하긴요. 이렇게 뵈니 좋은걸요. 우리 한서방이 어머니가 행방불명 되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었는데요. 근데 왜 이제야 연락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은데. 너희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세가 많이 기울었었어.
그땐 빚쟁이들도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가는 게 우리 아들이 살 길이다 싶었거든.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 뭐니. 사업이 자리를 잡으니까 또 일이 바빠져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야지 하다가 한 달 전에서야 연락을 한 거야. 근데 그새 결혼을 했다고 며느리 이름이 미애라고 듣고 난 다음부터 어찌나 보고 싶던지. 그래서 냉큼 달려온 거야. 아, 그럼 한국에는 잠깐 들어오신 거예요? 뭐 잠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고. 그럼 사업은 어떻게 하시고요? 이제 벌만큼 벌었어. 막상 와서 이렇게 우리 며느리도 보고 나니 인생 뭐 있나 싶네. 돈이 중요한가? 가족이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몇 시간 뒤 아빠와 남편도 집으로 돌아왔고 모자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연락했다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엉엉 울더라고요. 우리는 다 함께 저녁을 먹었고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께 주무시고 가라며 손님방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이러실까봐 근처에 호텔 잡아놓고 왔어요. 저는 호텔에서 편히 쉬는 게 더 좋으니까 저희 아들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샤워를 하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뭔가 좀 찜찜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다는데 어렵게 성공한 사업을 관두고 한국에 정착할 수도 있다는 말이 가장 이상했어요. 샤워를 마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이야, 무슨 사업을 하셨대? 글쎄, 나도 한 달 전에 전화 한 번 받고 오늘 처음 본 거라서. 그래? 근데 왜? 아니야. 그렇게 잘 사셨는데 왜 이제야 자기한테 연락을 하셨나 싶기도 하고. 워낙에 자식에게 관심이 없던 분이었어. 그러니까 나만 버리고 갔었겠지. 그런 엄마인데도 다시 만나서 좋다고 울고 콧노래까지 부르던 남편이 짠하더라고요. 근데도 좋아? 다시 만나니까? 그래도 엄마니까. 남편이 짠한 건 짠한 거고 아무래도 찜찜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애예요. 시간 되시면 저랑 브런치 안 하실래요? 아유, 나야 언제든 오케이지.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분위기 좋은 고급 브런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외국으로 가시는 게 몇 년도예요? 우리 아들 고2 때니까.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궁금했던 것들을 묻는 척 정보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제 휴대폰에 녹음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알아낸 것들을 토대로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뒷조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외국에서 사업을 했다는데 언제 출국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 뒤로도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와 자주 만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요. 그렇게 쉽게 아들을 버리고 간 분이 갑자기 아들 내외가 있는 한국에서 살겠다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혹시 아들이 부잣집에 장가를 간 걸 알고 나타난 건 아닌가 의심스럽더라고요. 물론 이 사실은 남편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남편이 극진히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만 남편 옆에 귀신이 붙어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애야, 김서방 옆에 처녀 귀신이 있어.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시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리에 요양원 침대 곁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잠든 엄마를 지키는 남편의 곁에 정말 뭐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말한 귀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걸 목격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아빠가 암에 걸리셨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다 모시고 다니면서 케어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 좀 잘 챙겨. 아버님 암 걸리시고 나서 기운이 너무 없으셔. 하필 아빠는 암 말기였고 치료를 시도할 수는 있었으나 완치 확률은 아주 낮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늘 동행했고 수술할 때도 투병 생활을 하실 때도 늘 곁에서 극진히 아빠를 간호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워서 차마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냈던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했고 그 후로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빠도 암에 걸리고 해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아빠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엄마는 점점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 같더니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말았죠. 미애야, 아빠가 왜 이렇게 늦으시니? 지금 새벽이야.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지금은 낮이야. 새벽이 아니라. 자, 여기 봐봐. 시계. 이놈의 기집애.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너 아빠 숨겼지. 아빠가 너보다 나 사랑하는 게 질투나서 아빠 숨긴 거잖아. 그러나 엄마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어요. 간병인을 붙여두었지만 수시로 사고가 났습니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은 기본. 어느 날은 집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남편이 고민 끝에 결단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 내가 매일 뵈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들에게 맡기자. 저도 엄마의 치매로 인해 많이 지쳐있던 때였습니다. 워낙에도 아빠도 극진히 모셨던 남편이었기에 남편의 말은 당연히 믿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남편은 거의 매일을 엄마가 있는 요양병원에 들르더라고요. 딸인 저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은 갔지만 나중에는 한 번도 갈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말이죠. 남편이 워낙 자주 가니까 요양병원에선 저에게 따로 연락 오는 것도 없었어요. 여보, 힘들지 않아? 내일은 내가 갈게. 부모님 모시는 게 뭐 힘들어. 내가 가면 어머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까지 아프셔서 당신이야말로 힘들지. 내가 갈게.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몸살이 났어요. 그럼 그렇지. 너무 무리한다 했어. 오늘은 내가 엄마도 보고 올 테니까 당신은 좀 있어. 가보려고? 내가 어제도 다녀와서 안 가도 될 거야. 그런가? 오늘은 당신이 나 좀 돌봐줘. 오랜만에 당신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좋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어리광에 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다녀온 뒤 약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액정을 보니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경숙님 따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연락이 남편 휴대폰으로 오는 거죠? 분명 보호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아, 예. 그런데 워낙에 사위분이 자주 오시니까 직접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남편이 워낙 자주 병원에 들르니까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줄만 알았는데 남편이 그 사이 엄마의 보호자 정보를 본인의 것으로 바꿔놨던 거더라고요. 일단 알겠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로?
아, 네. 박경숙 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요. 오늘은 보호자분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뭐라고 하시는데요? 보호자분 옆에 처녀 귀신이 있다고. 저희 남편이요? 네. 남편분은 오늘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아무래도 보호자분께 상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한테 제가 지금 간다고 말씀드려주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엄마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도대체 남편은 왜 나에게 허락도 없이 보호자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바꿨을까? 하긴 저보다 더 자주 엄마를 보러 가는 사람이 남편이었으니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생각해서 바꿨으려니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들은 엄마의 말은 더더욱 이상했습니다. 미애야, 김서방 옆에 처녀 귀신이 있어.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습니다. 엄마, 이제 귀신도 보여? 진짜라니까. 김서방 옆에 처녀 귀신이 있어. 일단 저는 보호자 정보를 남편의 것으로 그냥 뒀어요. 다만 엄마가 이제 헛것도 보이나 싶어 마음이 좀 심란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너무 남편에게만 맡기지 말고 나도 좀 자주 와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러다간 엄마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왜 집에 없어? 나 엄마 병원. 자기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 아, 그거, 여보, 그, 보호자 이름 바꾸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 생각해서였겠지. 나 신경 쓰지 말라고. 맞아. 난 또 여보가 오해할까봐 걱정했네. 내가 오해할 게 뭐 있어.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서 차 문을 열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익더라고요. 온몸에 휘두른 명품, 마치 보란 듯이 큰 로고가 박혀 있는 게 수년 전에 본 시어머니의 차림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여보, 어, 혹시 요즘 어머니랑 연락해? 아니, 전혀. 연락했으면 당신한테 말을 했겠지. 그치? 그 여자가 탄 차가 제 앞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저는 그 차가 나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건 왜? 아, 아니야. 갑자기 생각나서. 나 지금 가려고. 집에 가서 얘기해. 엄마 때문에 심란해서 갑자기 오래전 그 일이 떠오른 건가 생각했습니다. 수년 전 사설 탐정에게 알아낸 결과 시어머니는 외국에 나간 적도 사업을 한 적도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내내 한국에서 살았고 여행으로조차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봐야 하나 고민하던 차 갑자기 시어머니가 선수를 쳤습니다. 나 이제 그만 돌아가려고. 시어머니와 저 남편이 함께 밖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갑자기요? 뭐가 갑자기야. 이제 그만 가서 일해야지. 여기서 눌러 살까 한 건 그냥 니들 보니까 반가워서 충동적으로 한 생각이고 우리 직원들 생각하면 또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니? 정말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시기에 솔직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설 탐정이 뭘 잘못 알아낼 수도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내친 김에 시어머니의 사업에 대해 자세히 묻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만들어. 명품이요? 너 같은 부잣집 딸이 봐도 명품 같지?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짝퉁 많이 만들거든. 내가 상대하는 것이 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짝퉁이 잘 팔리거든. 솔직히 자랑할 만한 사업은 아니니까 그동안 니들한테는 뭐 한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나 이걸로 돈 꽤 벌었다. 그럼 혹시 사업자 등록도 안 하셨어요? 사업자 등록? 아유, 내가 사는 데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어디 사시는데요? 그건 알 거 없고 난 잘 살고 있으니까 니들이 나 걱정 없이 잘 살아. 지금껏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와 니들한테 짐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나자 그래서 사설탐정이 시어머니가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외국에 한 번도 나간 적 없다는 말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싶었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외국에 나가실 때 비행기가 아니라 배나 이런 거 이용하세요? 쉿, 예, 그것도 비밀이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사는 방식에 대해선 초지일관 비밀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을 쓴 게 의미가 없다 싶을 만큼 그분의 삶엔 비밀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후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알아서 잘 사시려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또 엄마를 보러 갔는데 엄마가 이번에도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미애야, 김서방 옆에 처녀 귀신이 있어. 아무래도 이상해서 저도 좀 더 물어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생겼는데? 늙은 처녀 귀신. 처녀 귀신인데 늙었다고? 아주 못된 처녀 귀신이야. 처녀 귀신인데 늙었다고 했다가 못됐다고 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는 걸 보니 역시나 엄마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의 손가락이 좀 이상했습니다. 엄지에 밴드가 감겨 있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야? 다쳤어? 못된 처녀 귀신이 그랬어. 뭐? 있지도 않은 처녀 귀신이 그랬다는 말에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 엄지손가락에 왜 밴드가 붙어 있는 거죠? 어머? 남편분에게 못 들으셨어요? 남편분이랑 같이 있다가 다치셨다고 남편분이 직접 붙여주신 거예요. 네? 남편에게서 엄마가 손을 다쳤다는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보호자 정보를 다시 저로 바꿔놔야겠다 싶더라고요. 보호자 정보 다시 저로 바꿀게요. 이제부턴 제 허락 없이 보호자 정보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있는 사소한 변화라도 저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이번 일처럼 남편과 있을 때 일어난 일도 예외 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엄지손가락 다친 거 왜 얘기 안 했어?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 당신 오늘 병원 다녀왔어? 왜 말도 없이. 내가 우리 엄마 보러 가는데 당신 허락을 받아야 돼? 여보, 화났구나. 장모님 손 다친 것 때문에? 사실 당신이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한 건데. 뭔데? 장모님이 어디서 나신 건지 칼로 자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 뭐? 그걸로 엄지 지문 쪽 껍데기를 막 벗기려고 하셨더라니까. 놀라서 치료해서 밴드까지 붙여드렸지. 직원은 모르던데? 말 안 했어. 말을 안 하면 어떡해. 더 잘 지켜보라고 말을 해야지.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남편은 바로 요양병원으로 전화를 걸었고
저는 남편에게 보호자 등록 정보를 바꿨다는 건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 엄마인데 내가 보호자를 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동안 아빠의 병수발부터 너무 남편에게 다 일임했다 싶더라고요. 덕분에 몸은 편했지만 이제 와보니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일 끝나고 어머님 뵙고 올게.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휴대폰에 미리 깔아둔 앱에 접속했어요. 앱을 켜자마자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앉아서 칼로 자신의 밴드를 붙이지 않은 다른 엄지손가락 지문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마침 남편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남편이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가더라고요. 엄마가 자해했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든 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를 직접 봐야겠더라고요. 남편은 엄마의 손에서 칼을 뺐더니 다친 엄지손가락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을 의심했다 싶어 미안하더라고요. 네, 사실 남편을 의심해서 엄마의 침대 옆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남편 옆에 처녀 귀신이 있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렸었어요. 치매에 걸렸다지만 지금껏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건 처음이기도 했고 혹시 다른 여자가 있나 싶기도 하고 며칠 전에 떠오른 시어머니의 기억도 그렇고 갑자기 그때의 의심병이 도졌던 거예요. 어쨌든 엄마가 자꾸 같은 소리를 하니까 확인은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설치 전까지는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직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손을 다친 것도 그렇고 자꾸 남편 옆에 처녀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해서 제가 엄마 침대 옆에 초소형 카메라를 좀 설치할까 해요. 남편이 방문할 때만 실시간으로 지켜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엄마가 치매 환자다 보니 병원에서도 고민 끝에 동의를 해주었어요. 단 계속 설치는 불가능하고 녹화도 안 된다기에 저도 동의했고 서류로 작성해 병원 측과 제가 한 부씩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차에 막 시동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아, 진짜. 그래도 이 정도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순간 이상했습니다. 뭘 찍겠다는 거지? 그때 그가 어딘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얼른 가져와! 아야. 남편은 엄마의 뒤로 가더니 엄마의 몸을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독해드릴게요. 쉿! 남편은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를 결박하더니 다른 엄지손가락의 밴드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은 너무 다쳤던데 되겠어? 화면 너머에서 귀에 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뒤 여자가 웬 종이를 들고 화면에 나타나더군요. 그 여자는 온몸에 명품을 두른, 아니 아마도 명품 마크가 달리 짝퉁을 둘렀을 시어머니였습니다. 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새가 엄마의 눈엔 처녀 귀신처럼 보일 것도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남편에게 주더니 주머니에서 웬 주사기와 약을 꺼냈습니다. 예, 제정신으로는 절대 안 찍어. 봤잖아. 지난번에도 몸부림쳐가지고 나 숨고 직원들 달려오고. 아우, 지겨워. 그러지 말고 머리를 쓰자고. 그러더니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엄마의 링거줄에 투약을 하는 겁니다. 사돈, 오늘은 그냥 푹 주무세요. 주무시고 나면 다 해결돼 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말았습니다.
조금 뒤 엄마는 스르르 잠이 들었고 두 사람은 그 종이에 엄마의 지문을 찍으려 했습니다. 엄마, 좀 제대로 해봐. 자꾸 움직이잖아. 더 좀 푹 재울 순 없니?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저는 너무 놀랐지만 이대로 멈춰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일단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안요원 데리고 박경숙님 병실로 가주세요. 저도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운전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면 속 두 년놈은 계속해서 엄마의 엄지손가락을 종이에 찍으려고 했고 엄마는 비몽사몽 와중에도 격렬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들고 병실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보안요원들과 남편, 시어머니가 대치 중이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엄마의 모발에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우리 여보 왔네? 여보, 쟤들 좀 치워. 당신 엄마 지금 당장 숨통 끊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칼 내려놔. 내가 미쳤냐? 일단 쟤들부터 내보내라고. 직원이 난처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협박을 시작했어요. 112 불렀죠? 네, 불렀어요. 112를 불렀다는 말에 남편은 더 흥분했습니다. 112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더 가까이 엄마의 목에 칼을 갖다 대는데 제가 지금껏 어떤 놈이랑 살았던 건지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아니, 두 년놈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세상에 침대 위에 피가 가득하더라고요. 엄마는 비몽사몽 상태로 남편에게 결박돼 있으면서도 엄지손가락을 옷 속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두 연놈도 보안요원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당황한 건지 아까 엄마의 지장을 찍으려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엄마 명의의 부동산 증여계약서였습니다. 기가 차서 진짜. 니들 언제부터 작당한 거야? 어디 겁도 없이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말투를 바꿔 얌전한 척을 하더군요. 여보, 오해야. 일단 저 사람들부터 내보내고 나랑 얘기하자. 무슨 오해? 내가 납득이 가야 저 사람들을 내보내든지 말든지 하지. 일단 장단을 맞춰주는 척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빚이 많다고 돈 좀 구해달라고 엄마가 다 모의한 거야. 난 돕기만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금? 어머 얘 아니다. 나 한 번도 얘 두고 행방불명된 적 없어. 나 얘가 대학생 때 니네 집 운전기사가 차 태워주는 것도 다 봤어. 얘가 그날 집에 오더니 자기 땡 잡았다고 부잣집 년 꼬셔서 결혼할 거라고 그랬어. 이 새끼가 진짜 이제 엄마까지 팔아먹냐? 그 순간 투병하던 아빠의 곁을 지키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 설마 우리 아빠한테도 이런 짓 했니? 당연히 못했지. 너랑 어머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떡해. 그땐 그냥 믿게 하려고 밑작업한 거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아버님 잘 구슬려서 조금이라도 받아두는 건데. 뭐? 아버님이 나한테 땅 좀 주신다고 했었는데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건 안 받았다고. 네가 무슨 양심이 있어? 양심이 있는 인간이 이런 짓을 해? 이렇게 크게 한탕할 거니까 그건 안 받았다고. 이 정도면 양심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 니네 아버지가 나 준다는 땅 저기 시골에 별거 없는 땅이었거든? 나한테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뭐야. 내가 미쳤냐 그걸 받게?
차라리 그거 안 받고 양심의 가책 없이 큰 탕 하나 하려고 했는데. 야, 솔직히 내 평생 니네 부모 뒤치다꺼리는 다 했는데 이 정도도 못 주냐? 너 이 새끼 지금 말 다 했어? 억울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좀 줬으면 얼마나 좋아. 니네 엄마는 왜 치매 걸리고도 이렇게 협조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평생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한 푼을 안 내놓냐? 솔직히 니네 집도 너무한 거 아니니? 저는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이보세요. 당신 아들 우리 집에 장가와서 뭐 하나 아쉬운 거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냥 이대로 살기만 했어도 평생 돈 걱정은 없이 살았을 거야. 근데 뭐? 해준 게 없어? 쥐뿔도 없는 놈 사랑 하나로 데려다가 부잣집 사위 만들어줬는데 해준 게 없어? 막말로 나한테 뭘 해줬니? 뭐라고요?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나타나지도 않으셨잖아요. 내가 중간에 나타났을 때도 너 나한테 뭐 해준 거 하나라도 있어? 이봐요. 본인 사업 잘 돼서 필요한 거 없다면서요. 차라리 뭘 해달라고 말을 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뒤통수 칠 게 아니라. 예, 딱 봐도 짝퉁 입고 다니면 사정이 좋아봤자지. 너도 참, 아유, 부잣집 딸내미 아니랄까봐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짓을 한 거 아니야. 네가 어디 알아서 뭘 떼줄 눈치가 있어야 말이지. 결국 경찰까지 오고 난 뒤에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경찰이 총을 겨누자 시어머니는 냅다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었고 남편 역시 결국 칼을 내려놓더라고요. 두 사람은 연행됐고 저는 피해자의 보호자로 동행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두 년놈의 적반하장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평생을 처가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아버님 병수발도 제가 다 했고요. 어머님 병수발도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다 했는데도 제 명의의 집 한 채, 건물 한 채가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갖고 계신 그 많은 건물 중에 딱 한 채만, 그것도 가장 저렴한 거 한 채만 제 명의로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얼마나 얌전한 척을 하던지 누가 들으면 그의 말이 다 사실이고 우리 집만 너무했다 싶게 들리더라고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 전 영창에 갇혀있는 남편에게 한 가지 배 아픈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주려고 했다는 그 시골 땅. 그게 뭐? 토지 보상금으로 200억 나왔어? 그 순간 남편이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달려들더라고요. 뭐?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땅을 남편에게 주려고 했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 땅은 결국 저에게 왔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 땅 넘겨주시면서 그러더라. 그 땅이 곧 토지 보상금이 꽤 나올 거라고. 돈 받거든 당신도 좀 챙겨주라고. 근데 왜 안 줬어? 당연히 주려고 했지. 근데 갑자기 엄마가 치매 판정 받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던 거고. 이것 봐.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바로 줬어야지. 넌 내 남편이었잖아. 뭐? 넌 한탕에서 떠날 생각이었으니까 마음이 급했겠지만 난 너랑 평생 살 줄 알았으니까. 언제라도 주면 그만이었으니까. 그 말엔 그 나쁜 놈도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자식이라곤 저뿐이었어요. 그냥 살았으면 자기 거나 다름없었을 텐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끝도 없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한동안 엄마는 엄지손가락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엄지손가락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엄마, 많이 아프지 않았어? 아팠어.
근데 왜 그랬어? 그냥 나한테 말을 하지. 너도 아파. 응? 너는 아프면 안 돼. 엄마의 말뜻을 깨달은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치매에 걸리고도 재산과 딸의 마음까지 보호한 엄마의 정신력이 대단하다 싶었어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내 손이 왜 이러니? 엄마는 그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양병원에서 있을 때보다 정신이 더 온전하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신 거라곤 제 시간에 꼬박꼬박 밥 먹고 약 먹고 저와 함께 매일 산책을 하는 것이 다였거든요. 이상한 마음에 요양병원 측에 물었어요. 혹시 저희 엄마 요양병원에서 약을 안 드셨나요? 약이요? 아, 그 영양제 말씀하시는 거면 매일 드렸어요. 아니요, 영양제가 아니라 처방약이요. 어? 남편분이 드시는 약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너무 심해서 약을 드셔도 소용이 없다고. 저는 기가 찼습니다. 약이 소용이 없다니. 저희 엄마는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만 꼬박꼬박 잘 먹어도 증상을 늦출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갑자기 증상이 나빠져 남편이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주머니, 혹시 집에서 엄마 약 그 사람이 챙겨줬었나요? 예, 제가 챙긴다고 해도 직접 하신다고 하셔서요. 그날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숨겨둔 엄마의 진짜 처방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약이 얼마나 많던지 이렇게 약을 안 드셨으니 증상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다시 진단을 받은 뒤 처방약을 받아왔습니다. 약을 드신 후 엄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좋아진 엄마의 상태에 감사하다가도 그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기미수, 공갈미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의 면회를 갔어요. 저를 본 남편은 마치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저를 반기더라고요. 여보 왔어?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내가 당신 덕에 잘 먹고 잘 살면서 갑자기 욕심이 많아졌던 것 같아. 내가 다 잘못했어. 여기서 나가면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할게. 장모님께도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런 글을 보는데 이제 화가 나다 못해 짠하더군요. 그새 연기력이 늘었네. 여보, 날 가장 잘 아는 건 당신이잖아. 우리 엄마 말 믿지 마.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당신 집에 데려다 준 날도 그 집이 고급 빌라인 줄도 몰랐어. 운전기사가 데려다 줬잖아. 고급 승용차로. 아니, 그거야 뭐. 뭐, 그럴 수도 있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역시 당신은 날 이해하는구나. 근데 잠깐이었어. 당신이 진짜 좋아서 결혼한 거고 결혼한 다음에는 진짜 진심으로만 살았어. 근데 못 살던 버릇 때문에 그랬나 봐.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뭔데? 혹시 너 우리 아빠한테도 뭐 이상한 짓 했니? 절대 아니라니까. 그땐 장모님도 멀쩡하실 때잖아. 장인어른 곁에 늘 장모님이 계셨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하긴 그땐 엄마가 아빠 약이며 식사며 다 챙겼으니까. 그 순간 남편이 말이 없더라고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열불이 나지만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이것까진 죄는 안 물을게. 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대신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잔말 말고 도장 찍어. 여보, 알겠냐고. 엄마의 약을 숨기고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입에 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위자료는 좀 줄 거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 아버님이 주라고 했다는 토지 보상금, 그건 이 일이 있기 전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받아야 했던 돈 아니야? 당연히 네 거였다 이거야? 아니, 그 돈을 제때만 줬어도 내가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 아니야. 인간이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야, 말은 바로 해야지. 처음부터 작정하고 장가온 놈이 뭐? 내가 그 돈을 안 줘서 네가 이 짓을 했다고? 네가 돈만 뜯으려고 했으면 까짓 거 몇 푼 줄 수도 있었어. 근데 너 우리 엄마 약 숨기고 병세 악화시킨 건 네가 나한테 위자료를 퍼줘도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야.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결국엔 나빠지실 거잖아. 약은 그냥 증상만 늦추는 거지. 치료제도 아니고. 그래서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아니, 잘못한 건 맞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싶고,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도 차라리 정신을 아예 놔버리는 게 낫지 않나? 본인이 그런 상태인 걸 아는 게 더 괴로운 거 아니야? 더 말을 섞어봤자 제 속만 터지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너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나랑 이혼 안 하는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거기서 나오면 내가 우리 엄마 약 숨긴 걸로 다시 고소할 거야. 어디 평생 깜빵에서 살아봐. 그럼 평생 돈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뭐라고? 그는 제가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계속 소리치더군요. 너 내가 이혼해 줄 줄 알아? 절대! 네 발등 네가 찍은 거야. 아주 좋겠다. 네 남편이 전과자 돼서 내가 평생 네 발목 붙잡고 안 놔줄 거야. 마지막까지 못 볼 꼴을 보이던 그놈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제 변호사가 단단히 일러줬거든요. 도장 찍어서 합의 이혼 안 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 이혼 사유는 남편에게 있으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요. 그럼 시간과 돈만 더 쓰고 이혼하게 되는 셈인데 그래도 버틸 거냐고요. 그렇게 저는 그놈을 제 인생에서 치워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요즘 저의 행복은 엄마와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남자로 인해 엄마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앞으로도 더 잘하려고요. 이 행복을 오래오래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